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박 여사가 손녀에게 노트북을 사주려다 쌈짓돈 150만 원을 사기당합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풀려던 손녀가 오히려 학교 이사장인 가해자의 할머니로부터 협박을 당해 퇴학 위기에 몰리게 되죠.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던 절체절명의 순간, 박 여사가 30년간 숨겨왔던 충격적인 과거를 드러냅니다.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연 소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반, 박 여사, 68세는 어김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내외도 분가시킨 지금, 그녀의 세상은 오롯이 고등학생 손녀 지은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지은의 아침밥을 짓는 것으로 시작해 지은이 학교에서 돌아와 간식을 먹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이 박 여사가 지켜온 평생의 성실함이자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지은이 낡은 노트북 앞에서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할머니, 제 노트북은 너무 오래돼서 인강이 자꾸 끊겨요. 반 애들은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 다 바꿨다는데 무심코 던진 손녀의 그 한마디가 박 여사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손녀의 학업에 필요한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못내 속상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박 여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쌈짓돈을 모아둔 낡은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지은의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지은이 할머니 심심할 때 구경이나 하라며 깔아준 알록달록한 중고거래 앱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엔 이걸로 안 쓰는 물건도 팔고 필요한 것도 아주 싸게 살 수 있어요. 손녀의 낭낭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박 여사는 난생 처음으로 중고거래라는 것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쓰고 작은 화면 속 글씨들과 씨름하기를 이틀. 마침내 그녀의 눈에 유난히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최신형 노트북이 들어왔습니다. 판매자의 아이디는 수아였습니다. 자신을 지은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했지요. 프로필 사진 속 단정한 교복 차림과 예의 바른 말투에 박 여사는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수아라는 학생은 박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더없이 공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유학 자금이 급해서 정말 싸게 내놓는 거예요. 대신 오늘 바로 거래해 주셔야 해요. 박 여사는 평생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아는 봤어도 이렇게 화면 속 글씨로 누군가와 거래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수아는 복잡한 안전 결제 시스템 대신 학교 앞에서 만나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계좌 이체를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거래한다는 말이 오히려 박 여사를 안심시켰습니다. 약속 당일인 토요일 오후, 박 여사는 평생 아껴 모은 쌈짓돈 150만 원이 든 통장을 가슴에 품고 학교 근처 상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정말로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노트북이 든 가방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물건 확인해보세요. 정말 깨끗하죠?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받아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아가 다급한 표정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할머니. 지금 엄마가 병원에서 수술비가 모자란다고 급하게 돈을 보내래요. 정말 죄송한데 지금 바로 이체부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드리고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해서요. 학생의 다급한 사정에 박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픈 어미를 챙기는 그 마음이 기특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의심할 겨를도 없이 수아를 따라 근처 은행 현금 인출기로 향했습니다. 수아가 불러주는 낯선 이름의 계좌번호로 150만 원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이체 확인증을 손에 쥐고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을 때 수아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차가운 상가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이체 확인증이 우습게만 보였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녀와 같은 교복을 입은 그 학생에게 이 늙은이가 보기 좋게 속았다는 사실이 뼈를 깎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쓸모없는 노인이 되었다는 자괴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야무지고 깐깐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박 여사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현관에서 자신을 반기는 지은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굴욕적인 일을 가족에게, 특히 손녀 지은에게만큼은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어리석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낡은 가죽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펜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끝은 사기당한 계좌번호와 수아라는 이름 대신 애써 다른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녁 찬거리, 지은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무국, 시금치 나물. 박 여사는 자신의 깊은 수치심을 빽빽하게 적힌 장보기 목록 뒤로 단단히 숨겨버렸습니다. 평온해 보였던 일상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의 단단했던 일상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은 같았지만 부엌에서 서성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태운 적 없던 냄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했고 지은의 교복을 다리면서 엉뚱한 곳에 주름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현관 쪽을 힐끔거렸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할머니의 세상 그 자체였던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영리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박 여사는 애써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 자꾸 깜빡깜빡해서 그렇지. 우리 강아지 밥 줘야 하는데 그녀의 대답은 빨랐지만 시선은 지은의 눈을 피했습니다. 지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한숨을 쉬다가도 지은이 거실로 나오면 황급히 화면을 덮어 주머니에 숨기곤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말이 없었고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장 극적인 순간에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직감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자신이 모르는 아주 나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할머니의 휴대폰이 징 하고 짧게 울렸습니다. 지은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고객센터라는 이름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고객님, 신고하신 계좌의 지급 정지가.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신고. 지급 정지. 지은은 망설일 틈도 없이 할머니의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복잡한 비밀번호는 필요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잠금 패턴은 언제나 지은의 생일이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함을 연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고객센터와의 문자 위로 수아 학생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숨을 참고 그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은이 전혀 몰랐던 할머니의 지난 며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의 공손한 인사, 노트북 사진, 그리고 할머니, 엄마 수술비가 급해서요, 라는 다급한 문자. 그 아래로 박 여사가 보낸 수십 통의 처절한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학생, 왜 연락이 안 되나? 무슨 일 있는 게 아니면 전화라도 한 번 주게. 노트북은 괜찮으니 돈이라도 조금 돌려줄 수 없겠나? 그게 할미 평생 모은 돈이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젯밤에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발 부탁일세. 우리 손녀 주려고 그런 건데.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꿋꿋했던 할머니가 이깟 사기꾼에게 할미라 자신을 낮추며 제발 부탁한다고 애원했다는 사실이 지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할머니가 겪었을 수치심과 절망감, 그리고 손녀에 대한 미안함이 활자 하나하나에서 피처럼 배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눈물을 밀어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할머니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디지털 세대의 아이였습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경찰서에 가서 복잡한 서류를 꾸밀 생각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지은은 박 여사의 휴대폰으로 수아와의 대화 내용 전부, 계좌번호, 프로필 사진까지 모조리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재학생 수천 명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새벽 1시,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제목, 우리 학교 2학년 수아라는 분에게 사기당하신 저희 할머니. 150만 원 돌려주세요. 본문은 담담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가 중고거래에 서툴다는 점을 이용해 어떻게 접근했는지, 병원비라는 핑계로 어떻게 돈을 가로챘는지, 그리고 그 돈이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할머니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가렸지만 수아의 프로필과 입금 계좌번호, 그리고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은 선명하게 박아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은의 글은 순식간에 오늘의 최고 인기 글이 되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학생들은 분노했고 캡처된 게시물은 모든 학급의 단체 대화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아라는 이름과 계좌번호 주인을 추적하는 네티즌 수사대가 꾸려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던 아들 내외, 즉 지은의 부모가 학교 행정실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지은이 학생 할머님께서 사기를 당하셨다는데 그게 지금 학교 게시판에 올라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의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중고 거래요? 사기를 당하셨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 여사의 시선은 방문을 닫고 방 안에 숨어버린 지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잃은 것보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박 여사가 지은의 방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왜 할미 허락도 없이 그런 짓을 했어? 일을 이렇게 크게 벌이면 어떡하자는 게야? 방 안에서 지은의 앙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그 돈 떼이고 밤마다 한숨 쉬는 걸 내가 그냥 보고만 있어요? 잘못한 건 그 사기꾼인데 왜 할머니가 숨어야 해요? 세대 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두려움과 손녀의 분노가 집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 여사의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머리만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집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기계적이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박 여사의 아들이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은회색으로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값비싼 진주 귀걸이가 그녀의 차가운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비서처럼 보이는 남자가 그림자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집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박 여사를 정확히 찾아내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수아
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윤지숙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지은이 학생이 다니는 그 학교 이사장입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가 쏘아올린 복수의 화살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위협이 되어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박 여사의 낡은 통장에 남아있던 잔액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학교 이사장, 윤지숙 회장의 등장은 그 집안에 존재하는 모든 온기를 단숨에 빼앗아갔습니다. 그녀의 비싼 향수 냄새가 박 여사가 늘 피워두던 은은한 인센스 향을 무례하게 덮어버렸습니다. 윤 회장은 소파에 앉으라는 권유도 거절한 채 거실 한복판에 서서 박 여사의 아들 내외를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평생을 남에게 굽히는 일에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학교 이사장의 기세에 눌려 안절부절 못하며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없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위압적이었습니다.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 겁니까? 제 손녀가 조금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학교 전체에 공표하고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하다니요. 박 여사는 기가 막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벽하게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우리 지은이가 피해자입니다. 대개 손녀가 제 돈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 회장이 손바닥을 들어 박 여사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건 제지하기보다 감히 대꾸할 자격조차 없다는 무언의 폭력이었습니다. 150만 원입니까? 그 돈 때문에 지금 한 아이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 도박을 하신 겁니까? 윤 회장은 비서가 내민 서류 봉투에서 돈다발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치우듯 툭 하고 던져진 돈뭉치가 박 여사의 눈앞에서 흩어졌습니다. 이걸로 200만 원입니다. 위자료 명목까지 넉넉하게 얹었으니 당장 그 글부터 내리십시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에 대한 완벽한 모욕이었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나온 것은 지은이었습니다. 할머니 돈 받지 마. 저 아줌마가 사과해야지. 왜 돈으로 입을 막으려고 해요? 지은의 아버지가 기겁하며 딸의 팔을 붙잡아 뒤로 끌었습니다. 지은아. 너 이 어른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윤 회장은 지은을 비웃음 치듯 바라보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그리 내려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부로 저는 제 손녀의 명예를 훼손한 가해 학생을 상대로 공식적인 학교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학생부에 기록 한 줄 남는 게 요즘 세상에 어떤 의미인지는 자제분의 장래를 위해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지요. 그녀는 박 여사가 내놓은 숭늉잔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몸을 돌려 현관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지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돈다발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아내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걸 어떡할 거야? 당신 딸이 기어이 일을 냈다고. 하필이면 건드려도 학교 이사장을 건드려? 지은의 어머니 역시 눈물을 터뜨리며 지은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아? 할머니가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럼 조용히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해야지.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벌여서 내 앞길을 내가 막느냐고. 화살은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기꾼 수아와 오만한 윤 회장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두려움으로 변질되어 가장 약한 고리인 박 여사와 지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아들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지은이 좀 설득해 주세요. 저 돈 그냥 받고 글 내리라고 하세요. 지은이 저러다 대학도 못 가요. 저희가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박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지만 그는 불의 앞에서 아내와 자식을 지키는 가장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안위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자신 또한 그 아들을 그렇게밖에 키우지 못한 나약한 노인네라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은은 울부짖으며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싫어. 절대 안 내려. 내가 왜 잘못했는데. 사기친 건 저쪽인데 왜 우리가 도망쳐야 해. 그날 밤 집안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지은의 부모는 방문을 사이에 두고 딸에게 애원하고 소리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박 여사는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50만 원을 잃었을 때보다 수백 배는 더 깊은 고립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손녀의 미래를 망칠 뻔한 문제의 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자정은 속절없이 지나갔고 지은은 글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 여사가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을 때 집에는 얇고 하얀 편지 봉투가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은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공식 직인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 제목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잔인했습니다. 학생 윤지은. 동급생 한수아에 대한 사이버 불링 및 명예훼손 혐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윤 회장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시체처럼 고요했습니다. 지은의 부모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회사에서 돌아와 말 한마디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은 역시 학교에서 돌아온 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밥도 거른 채였습니다. 박 여사는 홀로 부엌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밥과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수치심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은 손녀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력한 늙은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 거대한 불의 앞에서 사랑하는 손녀를 지켜줄 아무런 힘도 없다는 현실이 박 여사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그 오만한 윤 회장을 찾아가 내 손녀가 생각이 짧았노라, 죽을 죄를 지었노라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가?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가죽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저녁에 적어둔 소고기 무국이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이렇게 무언가를 적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반찬거리나 손녀의 준비물 따위는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도 쓰지 않는 작은 창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 구석에는 사계절 옷가지와 묵은 이불이 쌓여있는 낡은 자개 장롱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가장 깊숙한 칸이었습니다. 장롱 문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켜켜이 쌓인 먼지가 훅 끼쳐왔습니다. 박 여사는 이불 더미를 헤치고 가장 안쪽에 숨겨져 있던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쇠붙이보다 무거운 세월의 무게로 닫혀 있었습니다. 먼지를 손등으로 닦아낸 그녀가 삐걱거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낡은 담요 한 장과 그 담요에 쌓인 물건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빛바랜 푸른색 표지의 신분증이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증 사진 속에는 지금의 박 여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날카로운 눈매의 젊은 여성이 정복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경숙, 직위는 경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그것은 지금 그녀가 쓰는 수첩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손때에 반질반질 달아버린 검은색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박 여사, 아니 박경감은 그 수첩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굽었던 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설거지와 빨래에 거칠어진 그녀의 손가락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익숙하게 수첩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손녀의 안위를 걱정하던 무력한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거대한 악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 심연을 들여다보던 냉철하고 집요한 철의 여형사 박 반장의 눈빛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윤지숙 회장, 그녀를 자신의 방식으로 상대하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박 여사는 평소보다 1시간 이른 4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가져온 절망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밤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에서 꺼낸 과거의 유물들, 즉 경찰 공무원 증과 검은색 수사수첩을 밤새도록 쓸어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세포가 깨어나는 듯 머릿속은 차갑고 명료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녀의 억울함에 발을 구르는 무력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경숙 경감이었습니다. 아침 6시, 평소처럼 주방에 섰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콩나물국을 끓이는 손길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그녀의 눈은 부엌 창밖, 어둠이 걷히는 골목 어귀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신문 배달부가 오토바이를 세우는 시간, 옆집 셀러리맨이 출근을 서두르는 보폭, 골목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의 동선까지 모든 것이 마치 정보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밤새 잠을 설친 듯 퀭한 얼굴로 숟가락만 깨작거렸습니다. 지은의 아버지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변호사를 몇 군데 알아봤는데 다들 고개를 젓습니다. 학교 이사장을 상대로, 그것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마당에 이길 방법이 없답니다. 그냥 지은이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비는 수밖에 없어요. 박 여사는 말없이 국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밥 먹어라. 속이 든든해야 뭐든 싸울 힘이 생기는 법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애원을 가볍게 밀어내는 듯한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박 여사는 장바구니 대신 작은 크로스백 하나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시장이 아닌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손녀 지은이 다니는 명신여자 고등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한 시간은 8시 10분, 등교하는 학생들이 한창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교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다른 학부모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발 물러선 건너편 상가 그늘에 서서 학교의 아침 풍경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을 통제하는 교사들의 표정, 정문을 지키는 경비원의 서열, 그리고 교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값비싼 검은색 세단들. 윤지숙 회장의 차로 보이는 번호판 끝자리가 유독 눈에 띄는 에쿠스 차량이 교문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박 여사는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정문이 아닌 낡고 녹슨 철문이 버티고 선 학교 후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경비 초소 하나가 위태롭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초소 안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늙은 경비원 한 명이 따분한 표정으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초소의 작은 창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경비원이 귀찮다는 듯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소? 학부모는 정문으로 가셔야지. 박 여사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오래 계셨지요? 잠깐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경비원은 낯선 노부인의 등장에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예사롭지 않은 눈빛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오래 있긴 했지. 이 학교 지은 지 30년 됐으니 나도 그만큼 늙었소.
박 여사는 가방에서 믹스커피 2봉지와 따뜻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날이 쌀쌀한데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시지요. 저는 여기 1학년 윤지은 학생 할미 됩니다. 경비원은 뜻밖의 온기에 경계를 조금 풀었습니다. 종이컵에 커피가 채워졌습니다. 박 여사는 곧바로 본론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30년이시면 이 학교 산증인이시네요. 저 높은 양반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셨겠습니다. 특히 윤지숙 회장님 같은 분은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대단하다는 말에 경비원의 입꼬리가 비죽거렸습니다. 대단하지. 대단하고 말고. 학교가 다 자기 것인 양 구는데. 박 여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췄습니다. 어르신. 혹시 80년대 후반에 이 근처 서문시장에서 전과자들 상대로 빵집하던 김용철 씨라고 아시는지요? 순간 경비원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종이컵을 든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라디오 볼륨부터 황급히 줄였습니다. 당신 누구요? 내 이름을 어떻게? 박 여사는 천천히 가방 속에서 낙디 낡은 경찰 공무원 짐을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여형사와 눈앞의 노부인이 겹쳐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박경숙이라는 이름 석자는 경비원, 즉 김용철 씨의 뇌리에 번개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35년 전 서문시장 빵집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가스물이 넘은 어린 딸까지 협박당하던 그를 구해준 것이 바로 당시 관할서 강력반의 유일한 여형사 박 반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몇 장과 펜 하나로 거구의 사채업자들을 무릎 꿇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던 여자였습니다. 김용철 씨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반장님? 정말 박 반장님이십니까? 그는 초소 문을 박차고 나와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겐가요? 그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평생을 마음의 짐으로 지고 살았는데. 박 여사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제 손녀가 윤지숙 회장 때문에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김용철 씨의 얼굴에서 방금 전의 나태함은 사라지고 굳은 결의가 서렸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반장님. 이 늙은 뼈가 부서져도 반장님 명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다시 학교 본관을 향했습니다. 윤 회장에 대해 아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방아에 오르내리는 소문, 이상한 점, 뭐든 좋습니다. 김용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저기 식당 보이지요? 학생들이 급식이 맛없다고 매일 난리입니다. 학부모들 민원도 빗발치는데 이상하게 급식 업체가 10년째 바뀌질 않아요. 명성푸드라고. 그 업체 사장이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밤에만 윤 회장 사무실에 들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날만 되면 윤 회장 기분이 아주 좋아 보입디다. 박 여사의 낡은 가죽 수첩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펜은 지은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라고 적힌 목록 바로 아래 새로운 단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명성푸드. 10년 독점. 야간 밀회, 드디어 반격의 첫 번째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다시 평범한 할머니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에는 아들이 고용한 듯한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박 여사와 지은을 보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님, 학생.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해봤지만 징계위원회에서 명예훼손으로 결론 나면 학생부의 기록이 남는 건 막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아들의 얼굴이 다시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제발 지은이 좀. 박 여사는 변호사를 조용히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되찾은 조력자와 함께 자신만의 수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절망을 방패막이 삼아 그녀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손녀 지은의 징계위원회 날짜는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장마철에 젖은 소미불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매일 밤 방문을 닫아건 지은을 향해 회유와 애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글을 내리고 윤 회장을 찾아가 싹싹 빌면 학생부에 남을 붉은 줄만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지은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들의 평온한 삶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모든 비난과 절망의 화살을 묵묵히 받아내며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짓고 빨래를 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명성푸드라는 네 글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비원 김용철 씨가 던져준 10년 독점 계약과 야간 미래라는 단서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퍼즐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 조각을 맞출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그녀가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닌 관할구청의 세무 민원실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제 막 출근한 듯한 젊은 공무원이 의례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미리 준비해온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명성푸드라는 업체, 사업자 등록 정보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거기서 물건을 좀 떼다 쓰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곳인지 알아봐야 해서요. 그녀는 영락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그저 친절을 베푼다는 생각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대표자 성함은 한상철. 식품 도소매업으로 10년 하고도 6개월이 넘었네요. 아주 오래된 업체입니다. 한상철, 박 여사는 낡은 가죽 수첩에 그 이름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윤 회장의 성은 윤, 한상철의 성은 한. 표면적인 친인척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뇌물수수라면 증거를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박 여사는 수사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구청을 나와 인근의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손에 윤 회장의 학교, 명신여자 고등학교의 주소가 들려 있었습니다. 학교 법인 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수수료를 낸 사람이라면 누구든 볼 수 있는 공개 정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수십 장에 달하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등기소 구석의 낡은 열람석에 앉았습니다. 돋보기를 꺼내든 그녀의 눈이 빽빽한 활자들을 집요하게 좇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지분 변경. 복잡하게 얽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던 박 여사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시점은 정확히 10년 6개월 전, 명성푸드가 학교와 독점 계약을 맺었던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학교 부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토지가 학교 법인 명신학원에 기부 형식으로 증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자의 이름은 명성푸드가 아닌 주식회사 대한개발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민원 창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대한개발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요청했습니다. 서류가 출력되고 그녀가 임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주식회사 대한개발의 대표이사, 그 이름 역시 한상철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등기소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눈을 감자 거대한 비리의 얼개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급식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윤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이 거대한 사학재단을 물려받으려 했으나 막대한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개발의 대표 한상철이 재단의 토지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세금을 대납 혹은 회피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자신의 또 다른 회사인 명성푸드의 10년간의 독점 급식 계약을 몰아준 것입니다. 학생들의 급식 질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탈세와 불법 증여를 위한 완벽한 거래 조건이었을 뿐입니다. 윤 회장이 손녀의 150만 원 사기 따위를 실수라고 부르며 돈다발로 모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녀가 굴리는 돈의 단위는 박 여사가 평생 모은 쌈짓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검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동시에 절망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진 등기부등본 몇 장과 경비원의 증언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거대한 금융 범죄였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려면 계좌 추적, 세무조사, 그리고 배임 횡령을 입증할 내부 회계 장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 신분의 늙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공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아들 내외가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집에서 10걸음 떨어진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동전을 넣고 수십 년간 잊은 줄 알았던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종로경찰서 서장실 비서관입니다. 박 여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진호 서장님 개인 용무로 전화드렸습니다. 1988년 잠실 빗물 배수관 건이라고 전해주십시오. 비서관은 뜬금없는 암호 같은 말에 당황했지만 목소리에 실린 무게감에 눌려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훨씬 더 깊고 중후해진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사건은 박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야. 이진호. 너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무릎 쑤시냐? 수화기 너머로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여 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밤 살인 용의자를 뒤쫓다 빗물 배수관에 함께 굴러떨어졌던 신참 형사와 그의 유일한 여자 상사. 이진호에게 박경숙은 그저 반장님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형사로서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은인이었습니다. 반장님? 박경숙 반장님이십니까? 지금 어디? 말 끊어. 이 서장. 내일 오전 10시 도봉산 입구에 있는 천은사에서 본다. 정복 말고 사복 입고 차는 내 차 말고 다른 거 타고 와라. 혼자 와. 박 여사는 이 서장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가 밤늦게 몰래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 윤 회장에게 밤에 혼자 찾아가서 빌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위험한 일이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지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할머니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에서 누군가와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오랜만에 옛 동네 친구 만나러 절에 좀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은은 어젯밤의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바람 좀 쐬고 싶어요. 박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은 학교 갈 준비나 해라.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는 거 아니다. 그 단호함이 지은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지은은 결국 학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박 여사의 뒤를 다시 밟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정말 도봉산 자락의 고즈넉한 사찰, 천은사였습니다. 지은은 대웅전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경내를 둘러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 입구로 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은도 뉴스에서 몇 번 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인근 종로경찰서의 서장, 이진호였습니다. 지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장. 할머니 친구가, 그런데 다음 순간 지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년의 경찰서장이 정복도 아닌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서 있는 박 여사를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신병이 사단장을 만난 것처럼 허리를 90도로 숙여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지은이 숨은 기둥까지 들릴 정도로 이 서장의 목소리는 컸고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아니, 반장님. 여기까지 어인 일로 부르셨습니까? 박 여사는 손을 저어 그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은이 평생 들어온 다정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됐고. 이 서장. 자네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명령하러 왔네. 박 여사는 가방에서 어젯밤 꼬박 세워 정리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명성푸드와 대한개발, 그리고 대표 한상철의 이름, 두 법인의 등기부등본 사본까지. 그녀는 이 서장에게 자신이 파악한 불법 증여와 탈세의 정황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지시였습니다. 경찰서장은 마치 신입순경처럼 박 여사의 말을 하나하나 심각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반장님. 이건 단순한 학교 비리가 아니라 세무당국과 검찰까지 움직여야 하는 거대 게이트입니다. 지금 이걸 반장님 혼자서. 그래서 자네를 불렀네. 내가 지금은 민간인이라 계좌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 명성푸드와 대한개발, 그리고 윤지숙 회장 개인 계좌 간의 연결고리만 찾아내. 자금 흐름만 확인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네. 박 여사는 품속에서 빛바랜 경찰 공무원증을 꺼내 이 서장의 눈앞에 잠시 보였다가 넣었습니다. 이진호. 내가 30년 전에 자네 목숨 구한 거 잊지 않았겠지. 이건 내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야. 자네 관할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이야. 이 서장은 땀을 닦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반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저희 쪽 지능범죄수사팀의 비밀리에 조사를 지시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지은이 그만 기둥 뒤에 놓여있던 작은 풍경을 팔꿈치로 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맑은 쇳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냐? 이 서장보다 먼저 반응한 것은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지은이 숨은 기둥을 향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두 눈은 경이로움과 충격,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너, 여길 어떻게?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할머니. 도대체 누구세요? 저 사람이 왜 할머니한테 반장님이라고 해요? 박 여사는 이 서장을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먼저 가보게. 자료는 확보되는 대로 연락주게 이 서장은 지은과 박 여사를 번갈아 보더니 다시 한번 90도로 인사하고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경내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박 여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손녀의 징계위원회, 거대한 적, 그리고 이제는 정체까지 발각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을 절마당의 툇마루에 앉혔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낡은 경찰 공무원증을 꺼내 손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본명은 박경숙이다. 내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부터 나는 경찰이었다. 지은은 사진 속의 날카로운 여성과 지금 자신의 옆에 앉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박 여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저들은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닌 괴물들이야. 할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빠져. 지은은 공무원증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어젯밤 전화부스에서 보았던 할머니의 눈빛과 닮은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반장님. 반장님은 수십 년 전 방식대로 땅 문서나 뒤지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2025년이에요. 윤 회장 손녀 한수아가 어떻게 그 사기 계좌를 만들었는지, 학교 커뮤니티에서 누구랑 어울려 다니는지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알아낼 수 있어요. 반장님은 아날로그로 하세요. 저는 디지털로 할게요. 지은은 텐마루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반장님의 유일한 부사수입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박 여사는 자신의 손녀를, 아니, 자신의 새로운 파트너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동반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녀 지은의 징계위원회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회사를 조퇴하고 돌아와 마치 상이라도 치르는 집안처럼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서 윤지숙 회장에게 어떻게 무릎을 꿇고 사죄할 것인지 그 굴욕적인 시나리오만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와 손녀 지은만이 그 절망적인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창고 방에 숨어 은밀한 작전 본부를 꾸렸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의 낡은 경찰 공무원증을 책상 위에 세워두고 자신의 노트북 자판을 맹렬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30년 경력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거대한 비리에 몸통을 추적하고 있다면 지은은 디지털 세대의 방식으로 그 비리에 발톱을 쫓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윤 회장 손녀 한수아, 이 계좌. 이거 대포 통장 맞아요. 할머니 돈이 입금되자마자 3분 만에 10개가 넘는 다른 계좌로 쪼개져서 송금됐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인 곳은 지은이 화면을 돌려 박 여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였습니다. 돈 세탁이에요. 할머니한테 사기친 150만 원은 이 아이에겐 그냥 용돈벌이가 아니었어요. 전문적인 범죄예요. 할머니. 박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손녀의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윤 회장의 뿌리가 썩어 있듯 그 손녀의 가지 역시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윤 회장이 손녀의 실수라고 감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 여사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진호 서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 서장의 낮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장님. 찾았습니다. 연결고리를 박 여사의 심장이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장은 숨을 고르며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명성푸드가 지난 10년간 학교 급식 계약금의 약 15%를 대한개발이 아닌 제3의 유령 회사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스위스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다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가 마른 입술을 핥았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누군가. 윤지숙 회장의 어릴 적 이름, 즉 차명 계좌였습니다. 완벽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반장님. 드디어 거대한 괴물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불법 증여의 정황에 이어 횡령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자료만 있으면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검찰청 특수부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막 입을 열어 다음 지시를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여사와 지은은 소스라치게 놀라 창고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오후 3시, 이 시간에 돌아올 리 없는 아들 민식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단정한 샐러리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아침에 빳빳하게 다려 입었던 와이셔츠는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마치 혼이라도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색 인장이 찍힌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식의 아내, 지은의 어머니가 남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민식은 아내의 질문에 대답할 힘도 없는 듯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 그리고 그 옆으로 또 다른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주거래 은행, 대출 만기 연장 불가 및 즉시 상환 통지서. 민식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텅 빈 눈이 천천히 박 여사를 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세청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한 독백이었습니다. 표적 세무조사랍니다. 20년 동안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운영한 회사인데 탈세 혐의라더군요. 지은의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민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친 지 1시간도 안 돼서 가장 큰 거래처 3곳에서 동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부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군요. 오늘부로. 윤지숙 회장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가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라는 작은 칼로 손녀를 위협하는 동시에 세무조사와 거래처 압박이라는 거대한 망치로 아들의 인생을 부숴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식은 넋 나간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20년입니다. 제가 청춘을 다 바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저 작은 공장 하나 이만큼 키워보겠다고 20년을 바쳤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민식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의 울부짖음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냥 그 돈 받고 끝내시지. 왜 고집을 부리셔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세요?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여 년 전 흉악범의 칼이 심장 앞을 스쳐 지나갔을 때도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 모습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울면서 아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빠. 왜 할머니한테 그래? 할머니 잘못 아니야? 저 나쁜 년이. 민식이 지은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본능적으로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식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지만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민식이 절규했습니다. 똑같아. 할머니나 너나 둘 다 똑같아.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저런 괴물 같은 사람들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야. 싹싹 비는 거라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당장 내일부터 우리 직원들 월급은 어떡하고, 지은이 너 학비는 어떡하고,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것은 가장 아픈 비수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몰라서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박 여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왔다고 믿었던 모든 것, 아들의 인생, 손녀의 미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실신한 듯 소파에 쓰러져 울고 있었고 민식은 거실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지은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안은 완벽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밥을 지어야 했지만 쌀독에 손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환한 대낮이었지만 박 여사의 세상은 암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인가? 150만 원의 사기 따위, 그저 재수 없는 일로 잊어버렸어야 했는가? 이 나이에 감히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내 가족의 목을 조르는 늙은이의 만용은 아니었을까? 내 아들의 저 피눈물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윤지숙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가죽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명성푸드, 차명계좌, 스위스라는 승리를 눈앞에 둔 단서들이 날카롭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이 이제는 아들의 울음소리처럼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로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이진호 서장의 번호를 망설였습니다. 그만두게. 모든 수사를 중단하게, 아니,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번호부에서 어제 저녁 몰래 저장해 둔 번호를 찾았습니다. 명신여자고등학교 이사장 비서실. 그녀는 손가락을 통화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내일 아침 가장 빠른 시간으로 윤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어야 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손녀의 미래를 망치지 말아달라고, 이 늙은이가 모든 것을 잘못했노라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도, 자존심도, 한때 철의 여형사였던 과거의 영광도 아들의 절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망쳐버린 무력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낡은 수첩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의 집은 살아있는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아들 민식은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20년간의 세월이 무너진 허망함 속에서 초점 잃은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즉 지은의 어머니는 곁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쥐어짜다 지쳐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시계가 멈춘 듯 오직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박 여사의 심장을 조이듯 째깍, 째깍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가죽 수첩과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습니다. 그 끔찍한 현실 앞에서 한때 철의 여형사였던 박경감의 자부심도 정의를 향한 신념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이 끔찍한 파멸을 멈춰야 한다는 본능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이 떨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저장해둔 명신여고 이사장 비서실의 번호. 그 위에서 손가락이 머뭇거렸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그녀는 박경감이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의 어미로서 윤지숙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담보로 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방에서 뛰쳐나온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세차게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전화하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눈은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힘없이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놔라, 지은아. 다 끝났다. 내 아비 인생이 끝장났어. 할미가 다 망친 게야. 이젠 가서 비는 수밖에 없어. 지은이 악에 바친 듯 소리쳤습니다. 비는 건 저쪽이어야죠. 우리가 왜 빌어요? 할머니가 찾아낸 증거 있잖아요. 그 서장 아저씨가 넘겨준 거. 박 여사의 텅 빈 눈이 손녀를 향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증거? 그깟 증거가 내 아비 밥 먹여주더냐. 저 괴물은 우리가 증거를 내밀기도 전에 내 아비의 목을 먼저 쳤어. 이게 저들과 싸운 대가다. 이 늙은이가 너무 세상을 몰랐던 게야. 그것은 박 여사가 스스로에게 내린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식탁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들의 옛날 방식만 아는 거고 나는 요즘 방식을 아는 거예요. 지은은 노트북 화면을 박 여사 앞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윤 회장의 손녀, 한수아의 모든 디지털 족적이 낱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저, 한수아 대포 통장 추적했어요. 할머니 돈 150만 원이 들어오자마자 10개의 계좌로 쪼개졌고 그 돈이 모인 곳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였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할머니. 지은이 엔터키를 쳤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수백 명의 학생 이름이 적힌 채팅방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한수아, 자기가 사기친 돈으로 종잣돈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게 걔가 말한 유학 자금의 실체예요. 저는 지금 이 서버 로그, 입금 내역, 참여 학생 명단 전부를 가지고 있어요. 박 여사의 눈이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을 넘어선 거대한 청소년 범죄였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저 여자한테 전화해서 항복하면 저는 이거 전부 터뜨릴 거예요. 박 여사가 기겁하며 외쳤습니다. 안 된다. 지은아, 그건 그 아이 인생을 끝장내는 짓이야. 우리와 똑같이 될 순 없어. 지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아빠 인생은요? 내일 저 징계위원회에서 내 인생은요? 저들은 우리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고 우리는 저들을 배려해줘야 해요? 그게 할머니가 말한 정의예요? 지은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정리한 압축 파일을 미리 찾아둔 수십 개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신여고 전체 학부모 비상 연락망, 교육청 민원실, 그리고 지역 신문사 교육부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보냈어요. 지은이 선언했습니다. 박 여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지켜온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빠르고 무자비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집안의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걸려던 그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액정에 모르는 번호가 아닌 명신여고 이사장 윤지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윤 회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천천히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아들의 절규가 아닌 이 서장이 말한 스위스 차명 계좌라는 단어가 다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허리가 자신도 모르게 꼿꼿이 펴졌습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윤 회장의 얼음장 같던 평정심이 완벽하게 무너진 높고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박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무력한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철의 여형사 박경감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지숙 회장. 내일 오전 10시. 내 손녀 징계위원회에서 봅시다. 박 여사는 윤 회장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명신여고 교장실 옆 회의실. 징계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방 안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교장과 교감, 그리고 몇몇 학부모 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지은과 여전히 넋이 나간 듯한 아들 민식 부부가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핏발이 선 눈의 윤지숙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학교 이사장의 여유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학부모 비상 연락망과 기자들을 통해 그녀의 손녀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이미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안건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럼 학생 윤지은, 동급생 한수아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안건을.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가 아닌 낡고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교장이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여긴 관계자 외에는. 박 여사가 교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윤지은 학생의 가장 큰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을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윤 회장의 눈이 불을 뿜었습니다. 보안. 당장 저 노인네 끌어내지 못해.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은이 정리한 파일의 출력물 뭉치를 회의실 테이블 중앙으로 던졌습니다. 박 여사가 선언했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대개 소녀 한수아가 저지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증거 자료입니다. 우리 지은이가 피해자고 여기 이 학교 학생들이 전부 피해자입니다. 오늘 징계해야 할 대상은 내 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손녀입니다. 저게 다 뭐예요? 세상에, 이게 다 우리 학교 애들이라고 학부모 위원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저게 조작한 거라고. 박 여사는 그런 윤 회장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얇았지만 그 무게는 회의실 전체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습니다. 이 서장이 넘겨준 자료, 바로 윤 회장의 차명 계좌 입출금 내역과 스위스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박 여사는 이 서류를 다른 위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윤지숙 회장의 눈앞에만 그녀의 낡은 가죽 수첩과 함께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박 여사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오직 윤 회장에게만 들릴 듯이 속삭였습니다. 명성푸드. 한상철. 10년간 급식비 15% 횡령. 스위스 경유. 윤지숙 차명 계좌로 입금. 총액 57억 8천만 원. 윤지숙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비밀 계좌 번호와 입금 날짜까지 정확하게 찍혀있는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박 여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박 여사는 자신의 낡은 가죽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모인 모두를 향해
그러나 윤 회장을 정확히 겨누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손녀 징계는 여기서 끝냅시다. 그리고 윤 회장님, 박 여사가 윤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내 아들 회사, 오늘부로 원상 복구시키십시오. 세무조사 중단시키고 거래처 전부 돌려놓으세요. 교장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못하겠습니까? 박 여사가 윤 회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여기 이 서류들을 저기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과 검찰청 특수부에 넘기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빠를 것 같습니까? 모든 시선이 윤 회장에게 부이겼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침묵의 항복이었습니다. 아들 민식은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의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 어머니가 20년 경력의 자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저 거대한 괴물을 단 몇 장의 서류와 말 몇 마디로 무릎 꿇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범아. 집에 가자. 밥 먹을 시간이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윤 회장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을 쥔 그녀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박 여사와 지은 그리고 민식 부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다른 학부모들이 방금 전 복도까지 새어나왔던 고성의 주인공들을 힐끔거리며 귀를 터주었습니다. 아들 민식은 마치 꿈에서 덜 깬 사람처럼 자신의 어머니와 딸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내 아들 회사, 오늘부로 원상 복구시키십시오라는 낯설고도 단호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학교로 향할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색하게 떠다니는 경외와 혼란이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민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이드미러로 뒷좌석의 어머니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생 자신이 알던 어머니가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고 손녀의 반찬 투정에 속상해하던 늙고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 수십억 원대의 비리를 거론하며 거대한 재단 이사장을 무릎 꿇린 박경숙이라는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위험에 눌려 참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은만이 유일하게 그 침묵을 뚫고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박 여사는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던 박 반장의 시간은 서서히 물러나고 박 여사의 깊은 피로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집에 가서 푹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식이 집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다 정말입니까? 어머니가 정말... 박 여사는 그저 뒷좌석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챙겨들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점심때를 놓쳤으니 이른 저녁이라도 먹어야지. 그 평범한 대답이 민식에게는 그 어떤 설명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식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모든 것을 정리할 각오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 책상 위에는 어제 도착한 붉은 글씨의 세무조사 통지서가 그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가 망연자실하게 의자에 주저앉았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윤 대표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위에서 다시 검토가 내려왔는데 대출 만기 연장. 당연히 승인입니다. 하하, 서류 처리에 작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민식이 전화를 끊기도 전에 이번에는 사무실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세청 조사팀이었습니다. 조사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윤민식 대표님 되시죠? 어제 건은 저희가 제보를 잘못 받아서 상부 지시로 이번 세무조사 잠정 중단. 아니,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업무에 차질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제 가장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최대의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엠서 거의 기어 들어갈 듯했습니다. 윤 대표님. 아이고, 내가 어제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명신학원 윤 회장님하고는 어떻게 잘 아시는 사이십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계약은 당연히 원한대로. 아니, 물량을 10% 더 늘려서 진행하겠습니다. 민식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기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20년 세월이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로 단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이 비현실적인 사실 앞에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괴물이 어머니 앞에서는 이토록 허무하게 꼬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머니에게 세상 물정 모른다고 타박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식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어제와 다름없이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물을 썰고 있었고 지은은 그 옆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폭풍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식은 부엌 입구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박 여사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왔느냐?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민식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썰고 있는 어머니의 등 뒤에 섰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가 차가운 주방 바닥에 닿을 때까지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민식의 목소리는 눈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평생을 어머니 속도 모르고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의 아내, 지은의 어머니도 남편 곁에 따라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저희가 어머님을 너무 몰라뵀습니다. 박 여사는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툭, 툭 일정한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녀가 무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일어나거라. 밥 먹는데 흙먼지인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간 엉켜있던 원망과 오해, 연민과 죄책감의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어졌습니다. 민식 부부는 울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머니는 그저 자신들에게 헌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이 평생을 기대어온 거대하고 단단한 뿌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박 여사는 다시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철의 여형사 박경숙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근데요. 윤 회장이랑 그 손녀, 이대로 그냥 둬요? 아빠 회사만 괜찮아지면 정말 끝이에요? 박 여사는 빛바랜 경찰 공무원증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아비를 구하려고 덫을 놓았지만 그렇다고 덫에 걸린 맹수를 그냥 풀어줄 수는 없는 일이지. 그녀는 어젯밤 이진호 서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박 여사는 윤 회장을 협박해 아들의 회사를 살려냈지만 그와 동시에 이 서장에게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박 여사가 손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서장이 알아서 할 게다. 법이라는 건 말이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휘두르는 칼이 아니야. 내 손으로 벌을 주는 대신 가장 정확하고 차가운 방식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게지. 아마 지금쯤 검찰청에서 내사를 시작했을 게다. 윤 회장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위스 계좌까지 막을 순 없을 테지. 정의는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박 여사의 손이 아닌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검은색 수사수첩을 다시 상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동나무 상자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박 반장은 퇴근이다. 다시 내 할머니 박 여사로 돌아가야지. 다음 날 아침 봄 햇살이 거실 가득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지은은 오랜만에 활기찬 목소리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박 여사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아침밥, 지은이 문 밖에서 다시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아, 맞다. 밥. 할머니, 사랑해요.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무지했던 평화가 아닌 서로의 무게를 알고 존경하게 된 새로운 평화였습니다. 박 여사는 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을 보지 못해 텅 비어있던 그녀의 낡은 가죽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어제까지 명성푸드과 한상철이라는 살벌한 이름이 적혀있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깨끗한 다음 장이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림없이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였습니다. 그녀는 수첩의 첫 줄에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녁 장 볼 것, 우리 강아지 지은이, 특제 갈비찜 재료, 박 여사의 주름진 입가에 모든 것을 지켜낸 자의 작고도 단단한 미소가 조용히 피어났습니다.